지금으로부터 2년 전 넷플릭스가 공개한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뿐 아니라 넷플릭스 대표 작품으로 올라섰죠. 오징어 게임은 대표적으로 5개의 최초 기록을 써내렸는데, 첫째로 공개 첫 28일 동안 누적 시청 시간이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해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무려 18만 8천 년에 해당하는데, 이 시청 시간은 넷플릭스의 그 어떤 히트작도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종전 최고는 브리저튼 시즌 1이었는데 고작 6억 2,549만 시간에 불과해 오징어 게임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공개 17일 만에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최고 시청 기록 역시 브리저튼이 가지고 있었는데 28일 만에 8,200만 가구 시청 기록을 더 빨리 깼죠. 셋째로 미국 LA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드라마가 한국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린 것과 함께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죠. 넷째로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무려 40배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254억 원을 투자했는데 방영 후 경제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섰으니까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2021년 3분기 438만 명의 유료 가입자 수가 신규 유입됐는데, 이는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550만 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에미상 74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미권 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후보에 지명되고 수상했죠. 배우 이정재는 아시아 국적배우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은 아시아 영화감독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게스트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까지 총 6관왕을 차지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한국 속담을 곧장 실행에 옮겼는데 오징어 게임 실사판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상금 456만 달러, 한화 약 60억 6천만 원을 내걸고 456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실제 오징어 게임을 했죠. 올해 초부터 영국에서 약 4주간 촬영해 11월 22일 공개됐는데, 자칫하면 영국 제작사 가랑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1월 22일부터 차례대로 공개된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의 우승은 287번 참가자였던 베트남 난민 출신 50대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8살 때 베트남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그녀는 마지막 게임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451번을 꺾고 승리해 실제 456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녀는 소수자인 내가 이 나이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며 상금 일부를 기후위기 극복 기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면 이 시리즈는 꽤 큰 흥행을 기록한 듯 보입니다. 공개 직후 미국, 브라질, 영국 포함 전 세계 7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2주간 넷플릭스 전체 1위를 차지했으니까요. 누적 시청 시간이 무려 1억 7,070만 시간입니다. 웬만한 작품은 꽤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치지만 지금 이 시리즈를 제작한 영국 제작사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는 제작 과정부터 엄청난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기록한 덕분에 많은 이들이 얼마나 원작을 살렸을까를 궁금해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작사 스튜디오 램버트는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작의 세트장을 그대로 구현했을 뿐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는 번호가 적힌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도록 했고, 숙소 내 2층 침대도 동일하게 배치하는 등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품 내에서 한국어로 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그대로 울려 퍼지는가 하면 영희인형, 달고나 게임 등이 충실하게 재현됐습니다. 물론 현실인 만큼 실패했다고 진짜 총을 쏘는 대신 검은 물감을 터뜨려 최대한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했는데요. 스튜디오 램버트의 CEO 스티브 램버트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오징어 게임은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다. 그 흡입력도 놀라웠는데 특이하게도 서바이벌 경쟁을 다룬 픽션 시리즈라는 점도 좋았다. 그런 경쟁을 다루는 픽션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며 그는 헝거 게임과 오징어 게임을 비교했죠. 그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우리 대부분이 잘하면서 해봤을 법한 게임이 등장한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계관으로 들어가 게임에 참여하고 자신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는 과정을 리얼리티에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이 따라하려다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스튜디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는데, 하필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에 촬영이 이뤄진 까닭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8시간 내내 추위에 노출됐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졌다고 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촬영하는 동안 화장실에 갈 수 없었고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많은 참가자들이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촬영 환경 탓에 끔찍한 상황과 트라우마에 직면했다며 참가자들은 누군가 기절하는 것을 봤으며 추위로 손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영국 로펌 익스프레스 솔리시터스는 최근 참가자 2명을 대리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스튜디오 램버트에 배상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로펌은 촬영장의 열악한 보건 및 안전 기준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저체온증과 신경손상과 같은 부상을 당했다며 그들은 엔터테인먼트라는 명목으로 안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재미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한 의뢰인은 누군가가 기절하고 사람들이 의료진을 부르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고 다른 한 명은 추운 날씨에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죠. 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필이면 이 게임은 아주 추운 겨울날 영국 베드포드셔에 있는 왕립 공군기지였던 카딩턴 스튜디오에서 제작됐습니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저체온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료진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스티븐 램버트는 우리는 TV대회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을 내걸었고 456만 달러의 상금을 받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대본이 없는 수많은 서바이벌 쇼에 비해 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성공한 수많은 쇼에 비해 훨씬 더 나았다고 답했는데요. 어쨌든 작품은 공개됐고 초반 흥행에 성공하는가 싶더니 갈수록 해당 작품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식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것은 작품 속 게임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바이벌 특성상 참가자들의 생사를 가르는 게임 종목이 주요 포인트인데 이미 드라마에서 한 번 봤던 게임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를 반감시켰죠. 또한 이 때문에 참가자들의 자기적인 반응도 한몫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원작을 받고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달고나 게임의 경우 드라마 속에는 배우 이정재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었으나 더 챌린지 속 참가자들은 모두 이정재를 따라해 전혀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죠. 가장 큰 논란은 역시 넷플릭스에 쏟아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그저 자본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실사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징어 게임 시즌2, 오징어 게임 비디오 게임 버전에 이르기까지 오징어 게임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미국 LA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오징어 게임 트라이얼을 열었는데 티켓 가격이 $39, 운동화 가격은 $50, 드라마 속 VIP처럼 호화로운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체험은 $100에 이를 정도였죠. 한편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월 2일 이런 넷플릭스의 행보에 대해 넷플릭스 두 번째 시즌을 기다리며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를 구축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매체는 기사에서 원작은 한국의 계급투쟁과 현대 자본주의의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며 황동혁 감독의 암울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티 쇼가 꼭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란다 뱅크스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는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드라마의 반자본주의적 메시지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이고 한국 문화 정치성이 반영돼 있다며 각색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국가를 바꾸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시도로 친자본주의적 꿈이 실현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실은 꽤나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뉴욕타임스는 또한 이런 IP를 통한 프랜차이즈화가 관객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마블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등의 사례에서 근거를 찾기도 했는데요. 결국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넷플릭스가 하려는 오징어 게임 프랜차이즈화는 원작이 가진 자본주의와 상업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던 태도와 달리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벨라 바자리아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은 이에 대해 IP가 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하면 IP가 희석될 수 있다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는 원작의 DNA와 사람들이 그 원작을 좋아하는 이유에 충실하면서 그 연결을 확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응답했죠. 이런 우려와 비판이 곧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2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2023년 12월 8일 촬영이 한창인 오징어 게임 2 제작진은 주요 세트 두 곳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황동혁 감독은 새로운 게임,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펼쳐질 더욱 깊어진 이야기와 메시지를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제작사인 퍼스트맨 스튜디오의 김지현 대표는 시즌2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 훌륭한 작품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각오라며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이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원작의 명성을 넷플릭스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넷플릭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지배력이 높아지고 자국 OTT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리며 우려는 더욱 깊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